청취자 여러분,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다봐. 오늘도 여러분 앞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곁에 찾아왔겠군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이 셉니다. 제가 좀 오늘 감회도 새롭고 또 마음도 떨리고 그래서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처럼 오셨습니다. 서혜성 작가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그널 처음에 나가고 나서 그 오창희 그 진행자가 지금 이 인사말을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인사말을 너무 크게 하는 바람에 그 출연하셨던 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간 바람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공포 속의 인권 단체가 운영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얼굴 좋으십니다. 네, 뭐 밥을 두 끼 굶었더니 지금 쓰러지기 직전에 배고픔을 견디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손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나누시죠. 한결의 고경태 기자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고경태입니다. 이러십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고경태입니다. 예, 네. 저는 인권연대 오늘 처음 왔고요. 예, 인권연대 회원입니다. 예. 아싸, 네. 예. 그냥 기자가 아니시고 중요한 책임을 맡고 계시죠, 한겨레에서요. 예, 뭐 한겨레에서 지금 신문 부문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 명칭이 요새는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에디터 뭐 이런 그렇죠. 말도 있고. 예. 부문장의 역할이 뭔가요? 뭐 그냥 여러 가지 신문사에서 일어나는 잡일들 처리하고요. 네. 예, 그리고 뭐 기사를 읽고 뭐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잡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비리라고 표현하지만 한겨레가 지난번에 지명 개편한 다음에 네. 뭐 여러 가지 눈에 띄는 게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인기 좋은 게 이면에요. 일면 딱 넘기면 이면 왼쪽 위에 왼쪽 상단. 네, 바둑에선 좌상기라고 그러는데 좌상기에 그거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요? 뉴스룸 토크라고요. 뉴스룸 네. 토크라는 아주 재미있는 코너를 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뒷얘기 또 정말 중요한 얘기 뭐 이런 것도 짚어주시고요. 오늘은 근데 다른 이유로 오셨죠? 오늘 방송 신문 때문에 온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몇 가지 좀 네, 여쭤보고요. 개인에 대해서. 키가 크죠? 네, 연락이 큽니다. 네. 말랐어요. 네. 그 얘기 뭐 굳이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키가 더 커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정말로 흔히 말하는 젓가락 같은 사람이죠. 네. 사전 그대로의 젓가락 같은 분. 네. 어렸을 땐 전봇대 같기도 했을 것 같은. 옛날에 더 컸죠. 예. 네? 옛날에 네. 더 커 보였죠. 예, 더 말랐으니까. 예. 그 사적인 질문이어서 꼭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키가 몇이세요? 아이고 88 올림픽 이상이라고도 보십시오. 이상이라고. 저희 기자도 그럼 뭐 좀 나가시잖아요? 키요? 아니 키는 관심이 없고 몸무게 몇 킬로그램입니까? 사적인 질문이. 대충. 그 크신 분들은 그렇게 답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88 이상이다. 이상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개 한번 해보시죠. 뭐요? 막 물었잖아요 방금. 몸무게요? 네. 70kg 넘죠. 이상이다. 네, 저도 60kg 넘습니다. 네. 네. 한겨레가 첫 직장이었나요? 기자로서? 두 번째 직장이었어요. 네, 저 처음에 91년도에 작은 신문사에 들어가서 네. 한 3년 있다가 94년도 2월부터 한겨레에 왔어요. 그래서 한겨레 20일 창간하기 직전에 와서 한겨레 21을 한 13년간 만들었습니다. 편집장도 하셨죠? 예, 네. 마지막 한 1년 6개월 정도 편집장 했었고요. 그리고 2006년 10월에 이제 신문으로 넘어왔다가 여기저기 이동을 뭐 여러 차례 했었죠. 그리고 진해 20일 편집장 됐습니다. 네. 그러셨습니다. 네, 영화를 잘 아는 걸로 돼 있는데 영화 얘기를 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뭐 이유는 잘 모르겠나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건 묻지 말아달라고. 온몸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사실 영화 얘기를 하면 뜰 텐데 영화를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영화 얘기 하라고 그러면 몸을 사려요. 토요판을 만드셨죠? 예, 토요판 처음에 2012년 1월부터 토요판을 만들었고요. 네. 예, 올해 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토요판 에디터로 일을 했고. 공태 기자가 한 일이 주로 뭐였냐면 편기자 때 네. 한겨레 21을 부어체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공로를 굉장히 높이 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겨레 21이 이제 한겨레 신문이 광고를 별로 못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주간 월요일마다
한겨레 신문에 일면 5단 광고를 쳤어요. 한겨레 21로. 네네. 쳤는데 거기 카피를 다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카피가 뭐냐면 이전까지 이런 기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질 않은 거야. 네. 아주 그 얘기를 재밌게 썼어요. 사실 권경태가 주목받은 건 기사도 아니고 네. 에디터 능력도 아니고 광고 그 광고 카피로. 카피 잘 쓰는 걸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 너무 재밌다. 네. 그래 한겨레 21 아는 기자한테 전화해봤어. 아니 도대체 이 광고 누가 짜냐? 네. 보통은 이제 광고 짜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기자가 짠다. 그래서 기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고경태다. 그때부터 제가 고경태를 관심을 네. 갖게 되었죠. 내내 방송이 이렇게 진행됐거든요.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움직이는 동선하고는 좀 달리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예. 그러니까 그렇죠. 잡지에 오래 계셨고 토요판 예, 하셨고 예. 그 사이에 뭐 왔다 갔다 했다고 하지만 예. 뭐 경찰서 출입 기자 이런 건 안 하신 예, 거잖아요. 예. 주로 이제 주간지에 많이 있었고요. 이제 한겨레 20일에 있다가 한겨레 신문에 와서 이제 ESC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네. 이제 일종의 주간지였죠. 일종의 주간지였고. 그러다 신의 20일로 갔는데 신의 20일도 주간지였고. 네. 예, 그러다 이제 다시 한겨레 신문으로 와서 좀 있다가 이제 또 토요판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주간지적인 특성이 있는 거여서 일주일 단위로 일을 하는 거에 익숙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매일 일을 하고 뭐 요새는 뭐 글도 쓰고 어떤 매일매일 어떤 편집되는 상황들을 이렇게 그 가운데 있으니까 좀 숨이 가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고경태 기자는 네. 주말에 약속할 수 없는 사람으로 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늘 주간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네. 한겨레 신문 와서도 이제 뭐 ESC를 한다든지 혹은 뭐 토요판 하면 뭐 금요일 금요일까지는 금요일에는 약속이 없는 사람이었죠. 네. 금요일에 약속 없는 남자.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을 불금이 뭔지 모르는. 예,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사실은 고경태 기자는 신문 전문가로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키만 큰 게 아니라. 예, 정말로 에디터, 전문 에디터. 네. 신문을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독보적 위치에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책을 여러 권 냈는데 네. 그 에디터와 관련된 책이 제일 많이 팔렸죠. 대한민국 아니요. 현대사. 아니요. 그 책은 많이 에디팅을 안 이제 한 그런 책을 썼는데 뭐죠 책 제목이요? 그 유혹하는 에디터라고요. 유혹하는 에디터. 2009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제 첫 책이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거죠. 뭔가 고경태를 알고 있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에디터 고경태, 또 인기 강사의 그걸로요. 아. 일종의 이제 신문사를 가려고 하는 문화센터 이런 데서요? 그러니까 그 에디터로서는 그 신문사를 가거나 잡지사를 가려고 하거나 출판사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텍스트입니다. 입문서. 이건 보고 네가 기자가 돼야 된다. 네. 지금도 나온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런데 이제 고경태 기자가 이렇게만 기자들의 선생님이네요. 그렇죠. 네. 직접 가르치지 않았어도. 직접 강의를 하죠 또. 네. 그리고 그런 기자가 하나가 있는가 하면 한겨레 20일에 있으면서 근데 이렇게 에디터만 했으면 우리가 오늘 모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카데미에서 불러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런 것만 한 게 아니라 또 기사를 썼어요. 골치 아프게 썼는데 그것이 한겨레 20일에서 했던 일이었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이유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상이요. 예. 부문장, 신문 부문장 하면서 예. 그 숨가쁜 일상 중에 지금 전시회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네. 한마을 이야기 폭리폭넛전을 하고 있습니다. 폭넛전. 예. 폭리폭넛은 베트남의 한 마을이 두 개의 마을인데 이거를 폭리마을과 폭넛 마을. 이거를 뭐 그냥 쉽게 얘기하느라고 이제 한 마을로 이제 퉁친 거고요. 네. 실제로는 두 개의 마을이긴 합니다. 근데 바로 옆 마을이고 이 원래 전시회는 제가 토요판 있을 때 원래 할 예정이었어요. 원래 올해 2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들이 겹치면서 6개월, 7개월 정도 미뤄졌죠. 예. 원래 2월에 하려고 했던 이유는요. 네. 폭리폭넛이라고 하는 것이 베트남에 있는 한 작은 마을입니다. 실제로는 네. 우리가 지나가다 이렇게 들러볼 일도 없는 그냥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있는 것 같은 그런 작은 마을인 한촌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것이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16년 2월에 그것도 정확하게 2월 12일 날 전시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잘 되질 않았어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요. 그래서 안 되어가지고 이제 9월에 하게 된 전시입니다. 그 전시가 어디서 언제까지 하죠? 아트링크라는 갤러리에서 지금 10월, 아트링크. 네. 10월 1일까지 하고 있고요. 네. 보통 인사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확한 행정지명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북촌쯤이죠. 윤보성길 아닙니까? 윤보성길. 그렇죠. 예, 윤보성길에 있는 북촌 덕성여고 근처에 있는 아트링크라는 갤러리에서 9월 9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10월 1일 토요일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방송 월요일부터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 토요일까지만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을 이야기.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저녁 6시까지입니다. 예.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보시네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베트남 이야기인데 왜 베트남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 얘기의 시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한겨레 20일 얘기를 했었는데 20일 기자 고경태. 한겨레 20일에 있을 때 그 베트남에 관한 자료를 처음으로 보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한겨레 21에 있을 때 제가 그때 편집팀에 있었고요. 해외 통신원들을 제가 기사를 받고 그 편집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한 20개국 통신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베트남 통신원 구수정 씨가 있었고요. 구수정 씨가 관심을 갖고 이걸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보도를 하게 됐죠. 어떤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까? 일단은 이제 98년부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베트남전 관련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그 작전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을 했다는 그런 정부 문서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정부 문서를 입수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뭐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결국 구수정 씨가 1999년 여름에 그 정부 그 입수한 정부 문서를 갖고 그 문서에 나오는 지역 한국군이 작전했던 중부 오개성에 가서 그 베트남이 이제 위로는 하노이가 있고 밑으로는 호찌민이 있잖아요. 호찌민은 예전에 사이공이라고 불렀는데 한국군이 작전했던 지역은 사이공 위에 있는 그러니까 그 옛날에 17도선이 있었죠. 17도. 우리로 말하면 38선 같은 38선 같은 17도선이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지역에서 작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성이라는 게 도인데 5개 성에서 작전을 했는데 그 5개 성이라는 건 꽝하이성, 꽝남성, 그다음에 빈딘성, 그다음에 푸엔성, 칸호아성 5개 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가는 다낭 뭐 이런 데가 이제 그 근처죠. 호이안, 다낭 이런 데 관광 많이 가죠. 그게 바로 중부 이제 지역. 호이안이 이제 한국군 청룡부대가 머물렀던 지역이라서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국군 작전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가서 한 달 넘게 그 피해자들을 처음으로 만난 거였죠. 구수정이라고 하는 당시 통신원이 그분은 베트남에 계시는 분이었나요? 그렇죠. 베트남에 통신원이라는 건 당시에 한겨레 신문이 주재원 같은 특파원을 했을 형편이 못 되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러시아, 뭐 베트남, 브라질 이런 데에 통신원 제도를 두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쿄에도 그 당시에는 특파원이 아니었고 통신원도 있었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주익 씨가 했었죠. 그러니까. 장관 초기엔 그랬고. 장관 초기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구수정 씨라는 분은 베트남에서 뭘 하시는 분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아마 무작정 갔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가서 이제 뭔가를 하기 시작했고 뭐 삼성 비나 그때 삼성 합작 그룹인 삼성 비나에서 일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시민단체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에 가면 가이드하는 역할도 많이 했고 그 이제 그러다가 93년에 처음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93년에 처음 갔는데 98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거를 사회주의인 베트남하고 수교를 다시 한 것이 92년도 1년도 그렇죠. 그쯤이었고 그 직후에 건너가서 이렇게 회사 생활,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 생활을 하다가 이런 문제들이 문제 인식을 갖고 이제 비즈니스 생활도 했고 이제 호치민 대학 역사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 인식을 갖고 문제 접근하다가 그것이 이제 고경태라고 하는 당시 한겨레 신문 에디터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제 문제가 근데 이게 보도했을 때 좀 굉장히 시끄러웠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90년대 처음에 이제 99년 9월 2일자에 중부 오개성 그 르포를 썼어요. 제가 이제 편집 담당자가 그거를 원고를 받는 과정을 이제 같이 하고 그때는 뭐 이메일도 잘 없을 때고 팩스로 와서 이렇게 원고를 처리하는 과정들이 복잡했어요. 사진을 보내는 것도 사진도 그냥 이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뭐 공항에 가서 한국 가는 사람들 붙잡고 이 사진을 전해달라 그래서 뭐 어떤 이런 과정들을 거쳐갖고 특집으로 10페이지 넘게 기사를 썼고요. 한겨레 20일 당시에 몇 페이지 정도 됐습니까? 한겨레 20일은 뭐 96에서 112페이지가 됐죠. 그런데 그 중에 10페이지 넘게 보도를 했다 이 말이죠. 첫 보도였는데 제목이 베트남의 원혼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가 종전 34년이 됐던 때였는데 사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한국의 언론
기자가 한국군이 작전했던 지역에 가서 민간인들에게 한국군이 어땠느냐라고 물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구수정 씨가 갔을 때 현지 주민들이 전쟁 이후 처음 만난 한국인이다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거기는 관광객도 많이 안 가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도를 했는데 그때 조용하게 넘어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제 일단 독자들이 조용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초중고등학교 때 교육받았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역사 시간에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침략을 당했지 단 한 번도 해치거나 침략을 하거나 남의 나라를 괴롭힌 적이 없는 아주 선한 민족이다라고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문장이 3,300여 회의 외침을 받으면서도 남을 단 한 번도 침략하지 않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을 뒤집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 편집진에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독자들이 충격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물어오는 독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참전군인들 중에서 일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쓰느냐라는 독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독자들은 너무 충격적이고 뭔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그것이 일회성 특집이 아니라 계속 해야 하는 기획으로 됐죠. 그래서 원래는 또 그때가 99년이니까 20세기 마지막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하자라고 처음에 시작했다가 결국 그 다음에 9월까지 1년 동안 매주 2페이지 이상씩 쓰는 그런 기획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매주. 예. 그러니까 그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 그 참전용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 고엽제 전후에 뭐 이런 분들이 한겨레 신문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2000년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구수정 씨는 피해자의 증언을 이제 보도한 거였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있으면 분명히 가해자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가해자도 역시 물론 이제 피해자의 증언도 신뢰성이 있지만 왜 좀 더 정밀하게 그 상황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겨레 21에서 당시에 이제 특별 취재팀을 구성을 해서 가해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베트남의 어떤 마을 몇 월 며칠 날 있다 그러면 그거를 파월 전사 국방부에서 국방부 전사 편찬위원회에서 펴낸 파월 전사를 확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어느 부대가 갔는지, 어느 부대, 어느 뭐 중대가 갔는지 이런 것들까지 파악해서 이제 가서 그 참전군인들의 증언을 이제 찾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게 2000년 4월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참전군인 조직들, 가령 뭐 고엽지 전후회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처음에 물론 이제 피해자 직원들이 나왔을 때부터 항의를 했지만 이제 참전 군인들의 증언이 나오면서부터 이분들이 이제 드디어 자기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2000년 6월 27일 한겨레 신문 난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00명이 몰려갔고요. 2,000명이 한겨레 들어오기도 하고요. 당시 전투 경찰이 거의 2,000명 가까이 저기 그 배치가 됐는데 그 젊은 전투 경찰 병력을 다 뚫고 난입했고 뭐 투석을 하기도 했고 불을 지르려고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전봇대 올라가서 전기를 끊어갖고 윤전기가 못 들어가게 하려고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어마어마한 사태네요. 사실 어마어마한 사태죠. 언론사를 그렇게 한 2,000명 정도 민간이 난입한 적이 역사상 있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 사상 물론 이제 뭐 안기부 요원 그때 89년인가요? 이영희 선생 당국대 뭐 그런 그다음에 또 이제 누구죠? 농민 서경원 의원 뭐 방북 사태 이런 때 이제 그 안기부 요원들이 신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난입하고 뭐 이런 적은 있었지만 취재 수첩을 압수해가고 하는 뭐 그런 적이 있었죠. 이렇게 민간인 2,000명이 몰려와서 거의 이제 폭동에 가까운 일을 한 건 거의 유일무이한 거였죠. 그런데 뭐 그 당시에 이제 그걸 기획하고 관리하고 또 글을 썼던 기자가 바로 고경태거든요. 그때 근데 2,000명의 난입한 그날 고경태 기자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소위 그분들이 침탈에 들어와서 고경태 나와라 이런 거예요? 다 고경태를 찾은 거죠. 찾은 거 한 건데 고경태 기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건데. 집에 가서 기다리지 왜 신문사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책상 밑에 몸을 구부리고 들어가서 이 장신이요? 그래서 결국 그 참전 용사들이 고경태를 못 찾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날 현장에 계셨죠. 그런데 이제 꼬리가 보였다. 너무 키가 커서 몸이 다 안 구겨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을 놀리기 위한 농담이 이렇게 오래 갈 수 있구나. 그냥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일이 이제 요즘 같으면 인터넷이었으면 더 난리 났겠지만 그렇죠. 그때 이미 이게 저도 전화로 받았거든요. 한겨레 신문 난리가 나다 누군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그렇지 2,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고엽조 전후에는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같은 할아버지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16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중년들이죠. 중년의 어른들이 우리 형들이 베트남 갔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중년 어른들이 이제 신문사를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왔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일종의 구원을 말하자면 한겨레 신문 가야 된다 시민들이. 왜냐하면 이 경찰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지키러. 일종의 요청이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좀 늦게 도착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셨군요. 그날 왔다고요? 네, 그렇죠. 가봤죠. 나중에. 나중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한 사람까지 저한테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그랬는데 뭐 하여튼 당사자는 아닌 것 같다고 하긴 하지만 당사자는 책상 밑에 숨어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날 제가 들은 얘기예요. 공태 기자가 책상 밑에 이제 들어가서 발견이 안 됐다. 그런데 발견이 됐다. 왜냐면 키가 너무 커가지고 발이 나왔다. 그 얘기에 대해서 진실을 증언을 해주시기를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는 숨어 있었습니까? 아니 당시 4층에 제가 그때 한겨레 24 사무실이 5층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신문 편집국은 7층에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그 참전군인 그 고엽지 전문 회원들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앞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겨레 신문사 뒤편이 이제 삼성 아파트가 있는데 그때 공사 중이었어요. 그때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갖고 자재와 돌과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겁도 없이 그 돌을 신문사를 향해 던져놨어요. 그래서 저희 뚜껑이 된 거지.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사실은 창가에서 이렇게 보다가 창가는 위험하니까 이제 안쪽으로 이제 다 나와 있었는데 정말 그 돌이 그 창가에 와서 몇 장이 다 날라갔죠. 창문이 박살이 났고 저는 안 다쳤는데 그 파손된 유리창 조각이 날라가갖고 다른 총무부 여직원의 그 정강이에 박혔어요. 그래서 그 여직원은 이제 병원에 갔고, 근데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고, 근데 또 그분들이 뒤에서 그 철문을 뜯고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그 5층 가장 그 저쪽 그 철문 근처에 그 시내 21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시내 21 사무실에 뭐 집기를 다 부쉈죠. 그러면서 전경들이 글로 투입이 되고, 저희들은 이제 다른 6층 뭐 이런 데로 이제 갔죠. 6층.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5층에 있다 6층 지나서 7층으로 갔는데 7층에서도 이제 그분들이 또 철문을 뜯고 들어오려고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는 또 이제 그 다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흥분한 또 몇몇 기자들이 가서 뭐 쇠파이프 들고 가고 그랬죠. 근데 책상 밑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책상 밑에는 기억이 없는데요. 왜 부인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 그러시네요. 사실이 저는 궁금한 게 그 2,000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고경태 나와라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사실이에요. 고경태 나와라? 아니 사실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 하는 사람이 고경태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날이 바로 한국인이 베트남에 대한 생각을 바꾼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따이안 넘버원 같은 생각을 교과서나 언론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졌던 거죠. 네. 그런데 대한. 그런데 이제 그날을 꼭 그날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그분들이 거기에 왔다는 것은 사실 자기들이 그런 일 안 했으면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하고. 네. 그런데 그날 보러 한국인들이 다수가 한국 군인이 베트남에서 뭐를 크게 저지르긴 저질렀구나. 근데 그날이 진짜 정말 어렵게 얘기하면 베트남전에 대한 어떤 기억의 어떤 투쟁, 기억 투쟁의 어떤 서막이 진짜 열린 날이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날이 제가 좀 이제 재밌게 하려고 이제 책상 밑에 사실 이게 들은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들은 얘기 맞는데 기억이 안 난다니까 뭐 맞는 것 같아요. 십몇 년째 지금 회자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이제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 2000년 6월이죠. 6월 27일이요. 그날부터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죄의식, 그리고 베트남에 대한 사과, 그리고 베트남에 대한 미안함 하는 것들을 갖게 된 그런 기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군인들이 베트남 가서 뭔 짓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네, 이를테면 피해자 증언 또 가해자 증언도 좀 확보하신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99년도에 그 구수정 씨가 이제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기록한 것과 베트남 정부가 이제 기록을 취합한 것에 따르면 약 80여 개 마을에서 9천여 명이 8년 동안 죽임을 당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 기록만 보면. 예. 그러니까 80여 개 마을에서 예, 예. 8년 동안 9천 명 정도를 예, 예. 학살했다. 그렇죠. 예. 그게 한국 군인들이 한 것만.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어렸을 때 뭐라고 배웠냐? 빼트콩이죠, 빼트콩. 빼트콩은 뭐 구별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저게 양민, 소위 민간인인지 또는 총을 안 들고 있는 전투원인지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부인합니까? 일단은 뭐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네. 조금 있었지만 실수였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간인과 베트콩을 구별하기 힘든 게릴라전의 특성상 어쩔 수 없 불가피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 그 뭐 가령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폭력 사건만 하더라도 네. 그날 총 74명이 죽었거든요. 74명이 죽었는데 그 거기에 갔던 그 마을에 들어갔던 소대장들조차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통계를 보면 보통 이제 베트콩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뭐 할아버지도 베트콩이다, 뭐 10살짜리 어린아이도 베트콩이다라고 할 말이 없죠. 네.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근데 거기 보면 20대, 30대 남자는 한 명도 없고 74명 중에 10대 이하의 어린이들이 26명입니다. 26명이고 그날이 68년 2월 12일이었는데 68년 2월 12일. 68년생도 있고 둘이죠? 예. 68년생이 둘이죠. 67년생도 있고 그건 67년생이건 8년생이건 깐난아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깐난아기고 대부분 이제 부녀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린아이들이죠. 대부분이죠. 근데 애기들을 왜 죽여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저 폭력 사건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죽였는가라고 했을 때 그건 어떤 변명도 못 하잖아요. 이거 왜 죽였는가라고 했을 때 그걸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무도 자기가 죽였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기가 특히 이제 뭐 가령 한두 명을 포로를 죽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 고백을 한 사람이 있지만 네.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전체 그러니까 복수 이상의 어떤 그런 전투부대원들이 같이 참가한 합동작전에서 그 이루어진 집단 사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자기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살의 방식이 모아놓고 집단적으로 총을 쏴서 죽이는 방식으로 죽였나요? 뭐 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양상이 보이죠. 한 3군데에서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죽인 그런 양상이 보이죠. 그러니까 갓난에게는 자기 힘으로 어디 모아놓는데 갈 수 없으니까 그런 아이들 엄마 품에 있는 아이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 말은 흔히 말하는 그 마을 사람들이 더 참혹하게 느꼈을 것은 단지 74명이 죽어서만이 아니라 평소에 그 이른바 베트콩이 출연하거나 그런 마을은 아니었던 거죠. 이른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마을을 이렇게 그 안전마을이라고 안전마을.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의 상처가 더 충격과 상처가 더 컸을 것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베트남의 어떤 그 행정력이 많이 미치는 지역이었고 남베트남 군 우리로 치면 이제 그 남한군이죠. 그런 군경의 가족들이 많이 사는 그런 마을이었죠. 와. 물론 이제 그 안에 베트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둘이 다 공존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뭐 베트남의 모든 마을이 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라도 한마디로 설명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전혀 없습니까? 그 74명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사람은 없죠. 죽인 사람 입장에서 설명할 사람은 없고요. 대한민국 군인들이 죽인 건 확실합니까?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군 사령관이 그 마을 자체가 이제 미군 부대 근처여갖고 미군이 그걸 보고 그 시신도 수습하고 불도 이제 끄고 하는데 그게 결국 이제 미군이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미군 사령관이 당시 최명신 사령관한테 그 공개 질의서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 했더니 답이 온 게 뭐였냐면 베트콩이 한국 군복을 입고 기만하기 위해서 죽였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참전군인들이 많아요. 그거는 너무나 많은 베트남 사람들과 그때 조사를 했던 미군들과 남베트남 군인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렇죠. 항의를 했는데
나온 답이 그 정도다. 그것도 그냥 공문이 아니고 웨스트 네. 모어랜드라고 당시에 이제 미군의 총책임자죠, 보니까. 실은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얘기해야 되는 게 그 68년도 2월달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미군 사병이 사진을 찍은 거죠. 예, 예, 예. 어떤 사람이 사진을 그러니까 찍었나요? 이게 이제 이 사건이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네. 이게 큰 길가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폭리 마을이 특히 이제 폭리 마을은 하노이와 호찌민을 잇는 일본 국도, 일본 국도 바로 근처거든요. 그리고 그 일본 국도에는 바로 미군과 남베트남 민병대로 구성된 혼합소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살이 벌어지던 당시에 그 초소에 있던 미군과 남베트남 군인들이 다 쌍안경으로 이걸 다 봤다는 겁니다. 굳이 쌍안경을 안 써도 다 보이는 그런 지역인데 좀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쌍안경으로 봤겠죠. 근데 물론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하자 이제 남베트남 군인들은 자기들 가족들이 거기 있으니까 들어가려고 했는데 미군이 막았어요. 왜 막았냐면 지금 한국군이 너무 흥분해서 들어갔다가는 아군끼리 그러니까 남베트남 군 미군과 한국군 간에 교전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예, 지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철수한 다음에 가자라고 해서 다 철수한 다음에 들어가죠. 근데 그 들어가는 그 군인들 중에 제이 본이라는 그런 상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이 본이 이제 그 당시에 뭔가 베트남전을 자기가 사진으로 기록하겠다는 욕심이 있었대요. 그 미국 원래 그 사병이 그 문서에 따르면 그래서 상관이 이제 같이 가면서 자기가 그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참혹한 광경들을 이제 사진에 담았고요. 그 20장이 지금까지 이제 전해져 오는 거죠. 그 중에. 그러니까 공 선생님이 그걸 발견한 거죠. 그 문서를.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른바 비밀 문서인 거죠, 보니까. 비밀 문서인데 미군 문서입니까? 미군 문서죠. 미군 문서인데 2000년 6월 1일 날 기밀 해제가 됐어요. 30년 보존 연한인데 2000년 6월 1일 날 그 해제가 됐고 그 문서를 처음 찾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제가 마침 그 당시에 이제 그걸 찾고 있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 결국 손에 얻은 거죠. 그게 이제 11월이었고요. 예, 11월에 이걸 한겨레 21 커버 스토리로 예,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20장의 사진이 공개된 거죠. 그렇죠. 예, 그 본상병이 찍은 그러니까 본상병은 사진병이었습니까? 사진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상병이 찍어서 미군 비밀 문서에 첨부되었던 사진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밀 문서가 됐는데 그러니까 미군 조사 보고서에 첨부가 일단 됐던 거죠. 됐던 것을 이제 2000년도에 광택 선생이 그 기자로서 입수를 해서 한겨레 21에서 다시 그거를 이제 실었고 그걸 통해서 한국에 처음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죠. 한국에 처음 알려졌죠. 그러니까 1999년도에 구수정 씨가 피해자의 증언을 처음 보도했고 2000년 봄에 한겨레 21 특별 취재팀에서 처음으로 이제 가해 참전군인들의 증언, 그 학살에 참여한 참전군인들의 증언을 처음 보도했고 그 문서를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서화된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공 선생님 그 문서를 이번 전시하면서 낸 책 한마일 이야기 폭력 고경대 기록이라고 돼 있는 그 책에 그 문서를 공개하셨죠, 그러니까. 일부를 수록한 거죠.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이것이? 일부죠, 일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군이 작전했던 폭력 일대 작전했던 것의 핵심 문서가 공개되어 있는 거죠. 이 책을 사면 그러니까 이 책 속에 그 문서가 들어있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 폭넘 마을에 가보셨죠, 거기. 여러 번 가셨죠? 여러 번 얼마나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6년에 걸쳐 갔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올해 1월까지. 올해 1월은 뭐 어떤 단체에서 가는데 딱 하루 갔었고요. 6번 갔죠. 6번. 그때 그 마을에 그 학살 말고 생존자는 없었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있었죠. 생존자가 많이 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8살 소녀였던 응우엔티 탄이라는 소녀가 사람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자기 가족들하고 8살이면 지금 한 60쯤 56 정도 됐어요. 60년생이신데 그때 그 가족들하고 같이 주로 이제 아이들이 5명이었고 이제 이모 1명 있었는데 땅굴에 숨어 있다가 한국군이 집에 들어와서 수류탄을 들고 나와라라는 그런 끝까지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정신을 잃었는데 그 중에 그 땅굴에 있던 사람들 중에 4명이 죽고 본인도 이게 배에 총상을 크게 입었는데 이게 막 창자가 계속 나왔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신을 놓지 않고 끝까지 밖으로 나와서 결국 당시 이제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미군이 헬기를 가져왔거든요. 그래갖고 헬기를 타고 병원에 가서 1년 동안이나 입원한 다음에 살아났죠. 그런 생존자들이 꽤 있습니다.
한국 그 군인들에 대해서 가해자들에 대해서 도저히 잊지 못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뭐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네. 예, 한국 남자들만 보면 두려워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뭐 평화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평화 기행을 가서 한국 사람, 특히 한국 이제 남자들이 앞에 있으면 두려워서 얘기도 못하고 예, 그랬다고 그래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작년에 한국에 예, 작년 한국에 왔습니다. 오셨는데요. 네. 이제 오셨을 때 제가 정말 걱정을 했죠. 정말 걱정을 했죠. 네. 그렇죠. 한국에 오면 순 한국 남자들 지선인데.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베트남 관련 전시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이분들이 그걸 보셨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정말 그냥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그러니까 뭘 하셨어요? 저분들도 참 딱한 분들다, 사실은. 전쟁 피해자다, 사실은. 그 저분이 누구예요? 그 한국 군인들? 아니, 예, 그 한국 군인들을 향해서. 한국 군인들이 와서 예, 그 예. 데모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거꾸로 전시회를 할 때 베트남 학살 피해자 생존자가 와 있는데 네네. 그 무슨 파병됐던 군인들 이제 할아버지 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시위를 했다. 뭔 시위를 합니까? 시위 내용이 뭐예요? 그런 거죠. 저 사람 약간 유치한데 네. 베트콩이다 이런 거였죠. 그런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근데 그랬어요. 베트콩이 와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다. 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아니 그때 그럼 그 8살짜리 베트콩이네요? 참네. 소녀. 근데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셨는데 꼭 해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이분들이 그때는 우리가 치료를 못 해드렸잖아요. 그렇지 한국군이 하고 그쵸. 왔을 이게 때. 총상 입었을 때 그렇죠. 미군이 해줬다는 거죠. 근데 아이고. 나중이라도 나이가 드셔서라도 혹시 몸이 아프실까봐 네. 병원에 좀 보내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서 병원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두 분을. 그런데 검진을요? 예, 검진과 치료. 만약에 무슨 병이 있으면 치료해드리겠다. 아이고, 라는 생각으로 네. 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고마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양길승 당시 녹색병원 원장한테 그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녹색병원 원장께서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 그 두 분에 대한 검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병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검진을 했는데 다행히 이분들에게서 큰 병이 없는 걸로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정말로 그럴 때 하는 말이 감사하다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니 저 녹색병원에는 무조건 감사한데 그분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당했던 것에 비하면 정말 아휴 참. 네. 제가 고맙다는 말씀 드리는 게 양길승 원장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은 저는 몰랐는데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일을 끝내고 원장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장을 그만두기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어서 정말 고맙고. 자, 하여튼간에 그 한국 군대가 한 거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이 사건과 비슷한 다른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입장이 있습니까? 없다는 입장이고요. 예. 없다요? 예, 폭力그런 일은 없었다. 예, 폭력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1969년도에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여기 참여했던 그 장교와 사병들을 조사를 합니다. 네. 예, 당시가 이제 왜 조사를 하게 되냐면 밀라이 학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건은 68년 3월. 그러니까 이 폭력 사건 한 달 후에 이제 벌어진 사건인데 이 사건도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당시 책임자들이 이제 법정에 서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반전 여론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게 잘못하면 한국군에게도 튈 뻔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일소대장이 나중에 이제 포항에 있을 때 베트남에서 돌아와서 포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올라오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져서 갔더니 결국 남산 중앙정보부 가서 이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수사관이 한 얘기가 박정희 대통령이 궁금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그냥 뭐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이제 수사를 했었는데요. 당시 수사관이 이제 그 일소대장이 했다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절대 나가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절대 나가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라는 게 전부였고요. 그리고 2000년에 그 이제 한겨레 21이 이걸 한참 보도할 때 국방부 장관이 구두로 지시를 해요. 밑에 국방군사연구소에. 그래서 지금 한겨레 21을 포함해서 여러 언론에서 이 양민학살, 베트남전 양민학살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를 조사를 해라. 그래서 폭력 학살도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데 딱 한 글자 있습니다. 유사작전 없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무슨 뜻이 유사작전 없으면 그런 일이 뭐죠? 없다라는 거죠. 그럼 폭력도 부인하는 겁니까? 모든 사건을 다 부인하고 있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요?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명시적으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베트남전 한국군이 작전했던 그 민간인 학살이 발생했던 그 5개 성에 그 쿠이카 자금, ODA 자금을 들여서 병원과 학교를 세웠고요. 네. 당시 이제 한국에 왔던 그 베트남 주석한테 그 불행했던 과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베트남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베트남 정부의 입장은 뭐 우리가 아주 흔히 알다시피 과거를 닫고 미래를 열자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저희가 오랫동안 알고 있죠. 그것이 뭐 기본적으로 방침이고요. 여전히. 근데 이제 사실 이번 전시를 하면서 한국 신문에는 별로 보도되지 않았는데 베트남 신문에 굉장히 많이 보도됐죠. 이 고경태 기자의 전시회가 폭낮 기록전이 왜 베트남 신문은 그렇게 폭넓게 일면에 나가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한겨레 신문 같은 데 나왔다는 거죠? 아니 뭐 여러 신문에 나왔어요. 하나만 다 일면에. 다 일면에 나온 건 아니고 한 번 나간 것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보도가 되었거든요. 뚜이찌라는 신문은 뭐 전시에 관련해서 전시 소식 그러니까 전시를 한다라는 거 예전 기사 그다음에 저 인터뷰 그다음에 전시의 오프닝 행사까지 해서 3번에 걸쳐 다뤘고요. 그리고 뭐 그밖에 라오동 그다음에 탄닌 뭐 그다음에 영문판 베트남 뉴스 등등이 이제 이 전시회를 대단히 이례적으로 크게 보도했고요. 그리고 전시뿐만 아니라 전시 소식이 끝나자마자 이제 뚜이찌라는 신문은 총 7회에 걸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의 실상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동안 베트남 정부가 취해왔던 방침과 견져보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이고 언론이 그냥 언론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에 없던 반응과 관심이라는 건 분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훌륭한 기획자가 있어서 그렇게 가능했던 게 아니고 그 전시회를 하면서 베트남 언론이 이제 이례적으로 베트남 그 민간인들의 이번에 전시됐던 그 주검 사진들을 보도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사실 베트남전 이후에 베트남 언론에서 처음으로 다뤄진 거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언론에서 이제 보도하기를 베트남 그 민간인 피해자들이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생존자들의 연대까지 추진하고 있다라는 걸 보도했거든요. 상당히 이제 한 발짝, 두 발짝 앞서 이제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 사실 이 전시회 그다음 전시회의 성과인 책. 이게 뭐 고경태 기자가 만드셨고 또 서혜성 작가 기획하셨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아주 새로운 자극 뭐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차례 보도도 하고 그런 건데 아니 저는요 만약 고경태 기자 이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객관적 사실이고 이건 뭐 완벽한 순도로 하여튼 대한민국 군대가 그것도 일 개인이 아니잖아요. 군대가 가서 전형적인 하여튼 반인륜적인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거고 자 베트남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숙제는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가 가더라도 또 우리가 뭐 그 위안부 문제든 다른 문제 얘기할 때도 사실 같은 논리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조언을 해주신다면 한국 정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번 정부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하여튼 간에 혹시 모르니까 뭐. 일단 진상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그 예전에 사실은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 과거사 조사를 했잖아요. 네, 진실화해위원회니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니. 유신 시절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뭐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했던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가령 뭐 베트남도 이거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다. 근데 사실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근데 만약 뭐 정권이 교체되고 좀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다시 또 이제 과거사 조사를 위한 특별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베트남 이런 학살 문제도 이제
조사기구 그 범위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예, 이제 공태 기자 얘기는 1차 조사를 하지 않고는 사과고 뭐고 그건 어렵지 않겠느냐 그 말이 좀 기본적으로 먼저 사실 확인을 하고 진상조사. 그다음에 근데 지금 민간 차원에서는 지금 이런 게 움직임이 있거든요. 가령 지금 민변 안에서 베트남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폭력 사건도 이제 자료를 가져갔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 보상 재판 시작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상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민간인 개별자가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네. 국가 단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좀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민변이 베트남 변호사가 아니라 한국인 변호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그리고 덜 죄송하긴 한데 또 하나는 자 범죄를 저질렀으면 범죄자는 처벌해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요새 공소시효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범죄는 시효도 없고 그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인도의 반환 범죄, 반일륜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 특히 독일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런 걸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뭐 90살 넘은 아우슈비츠의 뭐 무슨 실무자 뭐 이런 사람도 처벌받고 있는데 가해자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예, 가해자 처벌하는 게 맞는데요. 그 얘기도 있습니까 지금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해자를 찾아서 처벌하는 게 너무 복잡하겠죠. 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 지휘계통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셨죠. 네. 예, 그리고 그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도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국가 차원의 사과죠. 사과와 배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죽음이 숭고한 사회가 가장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연인으로 죽음이 숭고한 사회. 죽음을 숭고하게 대접하는 사회. 네. 왜냐하면 인명에 대해서. 인명에 대해서. 죽음 그 중에서도 죽음. 죽음이 너무 이렇게 쓰레기 소각하듯이 처리되는 사회는 결국 삶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이유로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했던 그것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사회는 결국 미래에도 그런 일을 반복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태 기자가 지금 베트남전 참전 우리가 한지 51년 그리고 종전한 지 41년 되었는데 그 10몇 년 동안 이렇게 취재해오고 또 이렇게 전시까지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평화의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한 주제에 17년, 6년 이렇게 매달려서 도달하고 있는 그 어느 지금 중간 지점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그 경로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한국의 한 휴머니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서혜성 작가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방송에서도 하셨는데 공무원 한 사람이 뭐 정말 제대로 일할 때 그 변화 영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그건 뭐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 명의 교사, 한 명의 학교 선생님이 정말 제대로 할 때 물론 여건은 좋지 않지만 그것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사람 인생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저는 한 사람의 기자가 물론 이제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이고 직원으로서 뭐 인사 배치되는 데 따라서 이리저리도 가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의 주제에 천착하고 그것도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현장을 방문하고 정말 땀 흘리고 또 기사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성과를 모아서 한 권의 책 또는 하나의 전시회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그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마운 일 같아요.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폭립폭력 마을은 한번 시작을 했으니까 꼭 무슨 뭐 민간인 학살의 어떤 진실을 밝히겠다는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가서 뭐 자주 가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기자로서 둘 다. 예, 그렇죠. 꼭 뭐 계속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물론 그것도 이제 알 수 있다면서 좋겠지만 2세대, 3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베트남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하여튼 그 전시회가 오래 남진 않았는데 10월 1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녁 6시까지만 한답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전시회를 제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한마을 이야기입니다. 폭리, 폭넛. 보림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고경태 기자로 검색하셔도 되고, 뭐, 한마을 이야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잡히실 테니까요. 책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보 기자님, 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과 한 말씀 해주시고, 인사도 나눠주시고, 네. 예, 오늘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해갖고요. 제가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었는데, 베트남 민간인 학살 운동은 99년부터 한국사회에서 시작이 됐죠. 한겨레 21일 보도를 했고, 그러면서 시민사회에서 위원회가 조직이 되면서 베트남전 진실위원회라는 그런 뭐 단체가 조직돼서 활동하기도 했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인권 얘기하면 보통 국민의 인권을 얘기하잖아요. 네. 국민의 인권. 국가가 당연히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뭔가 그 향상에 기여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좀 특별한 부분이잖아요. 베트남은 사실은 비국민의 인권, 비국민의 인권인데 물론 이제 대한민국과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한국 인권 운동사에서 새로운 부분, 약간 특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권 연대 회원뿐 아니라 인권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국민들뿐 아니라 비국민들의 인권에도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와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전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잘 몰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겨레 21에 그렇게 오래 보도하실 때 있잖아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한국 사람의 뭐랄까, 이런 내부 방어 기제 이런 게 작동되고 있는 저를 또 봐요, 이렇게. 아니, 악살이어서 보고 싶지 않은 면도 있지만, 굳이 우리 외삼촌도 있는데, 뭐 이러면서 좀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솔직히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사보다 좀 열심히 안 읽었던 저를 봤거든요. 그때도 보고 지금도 보는 거죠. 뭐 다 저랑 비슷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범이 아닌가. 우리 서 작가님 전시회 만들어주시고, 또 책도 기획해주시고, 이런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어떤 의미가 있고 네. 또 이번 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냥 간략하게 그냥 그 오창익 진행에 너무 많은 말이 네, 죄송합니다. 네. 편집할 겁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진실이나 역사에 대한 망각은 미래를 미리 실패하는 겁니다. 미래를 미리 실패한다. 과거란 왜 웃으세요? 저 감동 먹을 표정으로 네 이랬는데 네 너무 멋있는 말만 골라하는 것 같아요. 미래를 미리 실패한다. 아니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망각하면 그게 민족이든 국가든 간에 그들의 내일도 없다. 사실은 제가 뭐 이걸 하게 된 것도 제가 무슨 물론 뭐 저 스스로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 좀 더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이런 좀 더 많은 없잖아요. 영향력 있는 매체는 한겨레 말고. 아무튼 좀 다른 분들도 관심을 갖고 뭐 단독이든 특종이든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서 제가 한 거예요, 그냥. 하여튼 청취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한 마을 폭리 폭넛 같은 듯 다른 듯 그런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정말 생지옥이 됐던 많은 어린이, 여성,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집단 학살됐던 그 기억을 쫓는 기자가 있습니다. 고경태 기자고요. 전시회 못 가시는 분들은 책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